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 아침 햇살 주제는 우크라이나 사태인데요. 언론을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격퇴하고 러시아군은 맨날 쫓겨다니는 것처럼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이냐,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쟁 명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건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표현이 전쟁의 성격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지만 성격을 정확히 이야기하면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기 때문에 미러 전쟁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권 자체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세워진 정권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까지 칠러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요. 2014년에 쿠데타가 나서 친미 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쿠데타의 배후에 바로 미국이 있다는 겁니다. 쿠데타가 일어날 때 미 국무부 차관보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 대사 사이에 전화 통화가 녹음이 돼가지고 유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면은 두 사람이 우크라이나 차기 총리로 누가 적합하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야체뉴크라는 사람이 적합하겠다라는 결론으로 맞춰집니다. 실제로 정권이 바뀐 뒤에 그 사람이 총리로 지명이 돼요. 그래서 이 녹음이 공개가 되자 우크라이나 시위 뒤에 미국의 공작이 있었던 거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죠. 미국의 미어샤이머라는 교수는 이 녹음을 보면서 미국이 쿠데타를 후원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거 말고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친미 정권을 세우려고 친미 단체에 돈을 얼마큼 줬고 뭐 이런 것들을 기사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도록 부추긴 것도 미국이라는 겁니다. 전쟁이 나기 전에 미국이 자꾸 곧 세계대전이 난다, 미국 시민들은 빨리 대피해라, 러시아가 뭐 2월 16일 날 공격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 난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반복을 했습니다. 언론을 보면 맨날 전쟁이 곧 날 것처럼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야, 그만 좀 해라, 미국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제재나 뭐 이런 건 얘기해가지고 러시아를 좀 자극하지 좀 마라, 이런 식으로 미국에 대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젤렌스키는 전쟁이 날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미국은 전쟁 위기를 계속 고조시키고 불안감을 조장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식으로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무기도 미국산입니다. 유럽 국가들한테 우크라이나에 무기 좀 보내라고 지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미국이죠. 미국이 한국한테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라고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간간히 러시아 장성을 사살한다든가 러시아 함정을 격파한다던가 하는 전과를 올렸다는 보도가 나와요. 이것도 보면은 미국이 정보를 줘서 그 정보대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했더니 이런 전과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뭡니까? 정권을 잡게 해준 것도 미국이고, 전쟁을 하라고 부추긴 것도 미국이고, 전쟁을 하는 데서 무기를 주고 정보를 주고 하는 것도 미국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사실상 어떤 관계입니까? 미국이 지휘를 하고 우크라이나는 그 지휘대로 실행하는 역할, 말하자면 우크라이나군은 장기말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 사이의 전쟁이라고 하기보다는 본질상 미국 대 러시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냐, 명칭도 미러 전쟁이 정확한 명칭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군이 이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냐, 이게 정말이라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전쟁이 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냐는 겁니다. 최근에 소식도 보면은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이 이기고 우크라이나는 마리우폴을 포기를 해버렸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격퇴시킬 수 있으면은 왜 마리우폴을 포기를 합니까? 러시아군을 몰아내서 되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기는지만 마리우폴에서는 지고 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다른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하는 지역도 있지만 마리우폴은 빼앗기고 어느 지역은 러시아군에도 빼앗기고 이랬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는 겁니까? 이러나 저러나 우크라이나는 자기 땅을 러시아에게 빼앗긴 거죠. 도시가 1개든 2개든 100개든 우크라이나는 계속 러시아에게 땅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싸움에서 이긴다는 개념이 뭡니까? 예를 들면 이씨와 김씨가 서로 싸웠는데 이씨가 김씨를 때려가지고 김씨가 코피도 나고 팔도 부러지고 돈도 뺏겼어요. 그런데 김씨가 야, 그래도 내가 이겼다, 다리도 부러질 뻔했는데 다리는 안 부러졌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김씨가 이겼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이긴다라고 말하려면 전쟁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해가지고 러시아 땅에서 전쟁이 나고 러시아 영토를 빼앗고 러시아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래야지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는 의미가 돼요. 최소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영토 밖으로 몰아내야 이긴다고 할 수가 있죠. 현실은 정반대지 않습니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의 땅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땅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크라이나군이 이기고 있다고 언론에서 도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군이 이기고 있나 보다, 러시아는 연전연패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언론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갖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했던 데가 과거에 나치가 그랬습니다. 괴벨스가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대중이란 작은 거짓말보다는 더 큰 거짓말에 속는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만선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쟁을 시작할 때 독일이 자기 군인들한테 폴란드 군복을 입혀가지고 독일 시설을 공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폴란드를 쳐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됐고, 전쟁이 끝날 때도 독일이 지고 있는데도 계속 이기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던가, 신무기 개발이 거의 완료가 돼서 이 무기만 개발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든가, 그리고 뭐 히틀러 생일이 4월 20일인데 히틀러 생일이 되면은 독일이 승기를 잡게 될 거다,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땠냐? 히틀러 생일 열흘 뒤에, 그러니까 4월 30일 날 히틀러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을 두고도 이런 나치식의 기만선전이 판을 치고 있다. 개개별 국민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를 하든 아니면 러시아를 지지를 하든 그러기에 앞서서 사실 자체는 정확히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희 선생님도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냐면은, 내가 종교처럼 숭앙하고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는 거는 국가나 애국 이런 게 아니라 진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자체가 중요하죠. 거짓말로 애국을 꾸며내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전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냐 지고 있느냐를 뭘로 판단할까요?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면은 러시아의 승리고, 점령하지 못하면 러시아가 패배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준이 뭐냐? 러시아가 전쟁에 나선 목표가 뭐였냐? 러시아가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 마느냐? 이걸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할 때 뭘 목표로 내세웠냐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세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성공했느냐? 일단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 와중에서 나토에 가입하고 있진 않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나토 규정상 분쟁 중인 상태에서는 나토 가입이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가입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은 전쟁이 끝난 뒤에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다시 가입하려고 할 거냐를 살펴보면은, 전쟁이 끝날 때 어떻게 하면서 전쟁이 끝나겠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전쟁이 끝나는데 너네 나토 가입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고 끝내지 않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중립국 선언을 하게 하는 조건으로 종전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이 될 텐데, 그런데도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다시 가입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전쟁이 다시 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에 다시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이번에 나토 가입하려고 할 때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긴 했습니다. 근데 전쟁을 지금 하고 전쟁이 끝났어.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다시 나더라도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줄까요? 그러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 모든 걸 감수하고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나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승인할까요? 그러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이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서워서 나토가 가입을 승인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더니 러시아가 진짜 전쟁을 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한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나토가 모두 달라붙으면 러시아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가 핵보유국이죠. 러시아가 나토를 상대로, 그러니까 1대 다로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한다면은 러시아가 무슨 수단으로 이겨야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나토를 상대로 러시아가 전쟁을 하려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러시아 기질상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은 나토 대 러시아의 전쟁이 나게 생겼는데, 그렇게 나토 대 러시아의 전쟁이 나면 그거는 곧 핵전쟁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문제 때문에 나토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는 전쟁을 하지만은 나토가 참전하면은 나토한테는 찍소리도 못할 거다 하면은 이미 나토가 지금 참전을 했겠죠. 어떤 사람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토가 참전을 못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움직이는 나라는 아니에요. 2003년에 이라크전을 보면은 유엔 총회에서 승인을 얻으려고 했는데 유엔 총회에서 이라크전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동의 얻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그냥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라크를 그냥 공격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작년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이 32개국을 모아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보호하는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시 브리즈 21이라는 훈련을 했는데, 이 훈련을 할 때도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전이 벌어지면은 우크라이나를 실제 보호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훈련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훈련을 한 걸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우크라이나를 보호해줄 생각이 있었던 건데 막상 실전이 벌어지니까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 러시아와 직접 대결하는 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나토나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신청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겠다라는 전쟁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가 내세운 또 다른 전쟁 목표인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는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신나치 세력의 핵심은 아조우 연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조우 연대는 마리우폴에 있는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대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안에 아조우 연대가 2,000명 정도 있었다고 보는데 1,000명이 항복했고 1,000명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들을 제압하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도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 독립을 내세웠습니다. 원래 돈바스 지역은 화면에 보시는 이 지역입니다. 이 돈바스 지역은 지금 독립하는 게 아니라 아예 러시아에 편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주민투표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 인구 구성이나 이런 걸 봐도 러시아계가 많은 지역이에요. 2001년 자료라서 좀 예전이긴 합니다만 가장 러시아계 비율이 높은 거는 크림반도고, 그 다음으로 돈바스 지역이 짙은 파란색으로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오고 있죠. 동남부 지역이 다른 우크라이나 지역보다 전체적으로 높습니다. 러시아계 비율이.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뿐만이 아니라 동남부 지역을 장악하는 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4월 말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간다 라면서 동남부 지역 장악에 들어갔는데요. 러시아가 실제로 장악하고 있는 거는 이 지역으로 됐어요. 그래서 확장이 됐습니다. 이미 크림반도 위에 있는 헤르손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우리는 편입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헤르손주가 여기거든요. 동남부 지역에서는 그나마 러시아계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헤르손주가 러시아에 편입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데사나 이런 데를 러시아가 공격 중인데요. 이 동남부 지역을 차지하면은 우크라이나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일단 동남부 지역이 우크라이나 산업 기반의 중추를 맡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우크라이나 인구의 30%가 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생산 총액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액 중에서는 44%가 이 지역에서 나옵니다. 중앙일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동남부를 장악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의 인구가 절반 정도로 줄고 국내 총생산도 GDP도 3분의 1로 쪼그라든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남부 지역은 또 어떻습니까? 이 남부 지역을 러시아에게 빼앗기면은 우크라이나는 바다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줄지의 내륙국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중앙이나 북서부 지역에는 농업이 발달했는데요. 세계의 5대 곡창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밀 생산, 옥수 생산 이런 것들이 다 세계 순위권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 농산물을 어떻게 수출했냐라고 하면은 98%를 바다를 통해서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잃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농산물을 기껏해야 폴란드 정도에 파는 정도로 그치게 돼요. 그래서 동남부 지역을 빼앗기면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과 다름없는 상태예요.
망하기 일보 직전인 거죠. 이 세 가지 목표를 보면은 모두 러시아가 달성했다, 아니면 달성하기 직전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원래 목표 말고 추가 성과도 얻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저지한 거는 나토의 동진을 저지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나토 동진이라는 말에 빗대서 표현을 해보자면은 러시아가 이번에는 전반 전선을 우크라이나 건너 서쪽으로 밀어버렸다, 말하자면은 러시아가 서진을 했다, 이렇게 해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남동부를 장악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산업 기반을 러시아가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는 뭐냐면 러시아가 남동부에 있는 원전으로 러시아 전기를 생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자포리자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원전이 우크라이나 전기의 4분의 1을 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러시아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이득을 얻고 영토도 얻고, 그 우크라이나의 바다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러시아가 흑해랑 상당히 넓은 지역의 국경을 맞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흑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게 돼요. 흑해 주변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냐면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조지아, 터키, 이런 나라들인데, 터키 같은 나라는 러시아의 우호적인 나라고 다른 나머지 나라는 러시아를 견제할 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작년에 시브리즈 21 훈련을 할 때 흑해에서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미국이 흑해에서 이런 훈련을 벌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아예 흑해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러시아는 승리했다, 그냥 승리도 아니고 대승을 거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아침 햇살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을 집필하는 이형구 연구원의 신작 신제국주의의 몰락. 블라디미르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출간된 지 105년. 오늘날 우리는 뉴스를 통해 매일같이 미국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신제국주의 체제가 왜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책 신제국주의의 몰락.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